오늘은 혈당 관리에 좋은 당당 때문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혈당 관리는 이제 뭐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질환자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죠. 식사 후에 갑자기 뭐 피곤해지거나 공복감이 자주 오고 또 몸이 무거워지면서 체중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혈당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때는 즉시 관리에 돌입을 하셔야 되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 바나바 잎 추출물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코로솔산이 하루 섭취량 100%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꾸찌뽕, 여주, 구아바잎, 뽕나무잎, 돼지감자까지 혈당에 좋은 재료만 전부 모았고요. 이 좋은 성분들이 또 따로 놀지 않도록 하려고 전문가가 직접 배합을 해서 그 효과를 높이고 누구든지 편히 드실 수 있도록 전문 로스팅 공정으로 쓴맛을 빼고 아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 순수 식물성 진액이라 흡수가 아주 빠르고 알약처럼 삼키는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거고요. 최신 구매 리뷰도 10점 만점에 평점 9.4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식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과식한 날에도 몸이 가볍다, 배고픔을 덜 느끼고 몸이 뭐 라이트해졌다 등등 혈당이 안정되니까 자연스럽게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혈당 관리 이제 뭐 이것저것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이요, 하루에 한 포 당당 때문에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우리 웰센헬스가 오직 우리 사건 속으로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비밀 혜택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인터넷 쇼핑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성 6개월 180호 구매 시에는 11분 10포를 더 추가로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전화 주문은요 1533-1068 1533-1068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건영 교수님하고 이제 아침부터 방송하고 있는데 중요 사건 코너를 이제 하나, 뭐 중요 사건은 뭐 할 만한 게 꽤 많아요. 네. 미제 사건도 많고 뭐 이제 많은데, 근데 오늘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연건영 교수님이 왔을 때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 연 교수님이 하는 것도 해외 연쇄살인 사건 네. 관련돼서 쭉 하고 있죠. 우리도 입만 열으면 유영철이, 정남규 뭐 등등등 얘기하면서 연살인 사건 네, 많이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연살인 사건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대상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다들. 근데 정작이 연쇄살인 범죄는 뭐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 같아. 연살인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사람 죽이는 놈들, 그 놈들이 뭐 연살인범이지 뭐. 그래요, 맞아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식해도 불편함은 없어요. 네, 네. 그러나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 사람 쭉 여러 명 죽였다고 다 연살인범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연살인범의 어떤 그 이 정의, 그 왜 무엇을 연살인범이라고 얘기를 하나?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연속범죄자도 있고, 그렇죠. 연속범죄. 그 다음에 다중범죄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난동범죄자도 있고, 뭐 이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살인범 의의를 오늘은 좀 다소 좀 뭐라 그래, 그 이론적이지만. 네. 근데 이제 또 이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또 염건영 교수가 또 이거 권위자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내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정의를 한번 이렇게 제가 일견 내리고 우리 염 교수님이 보충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유튜브 중에서 사건 속으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최고의 이거 범죄 채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 정도가 되면 연쇄살인 범죄하고 다른 뭐 연속 범죄, 다중 범죄, 뭐 난동 범죄, 램페이지 범죄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 범죄하고 구분 정도는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저도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살인 사건이나 강력 범죄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는데
우리 방송하고 유사한 채널은 수십 개 생겼고 이미.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도 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범죄에 대한 뭐 대담이나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쏠리는 건 아니지만 범죄는 뭐다 예를 들어서 살인은 뭐고 뭐 이제 강간은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본 개념.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기본 이거는 다른 개념. 데는 못 하니까. 예, 기본 개념을 예, 가끔이라도. 나도 그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그냥 뭐 강간 그래, 뭐 강간은 강간이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법적 개념이라든지 네. 뭐 법적 개념. 그다음 성립 요건이라든지 예. 이런 뭐 홍 박사가 나름대로 애는 써서 좀 해요 이렇게 미미하게나마 미미하지 않죠. 꽤 애를 써서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프로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드네요. 왜 그러면 이제 다른 채널은 뭐 예를 들어서 사건 내용 교수님이 하시거나 저희가 한 걸 요즘 압축해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는 거 아니, 이런 너무 말고 깊이는 할수 없고요. 그래도 좀 정리 작업하는 거는 이제 저희 새 박사가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연쇄살인 범죄 뭐 정의와 이거 하신다니까 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특히 또 우리 염 교수님이 진단으로 그 연살인 범죄 관련돼서는 또 권위자기 때문에 논문도 상당히 많이 쓰셨고 해서 저도 이제 논문 뭐 이쪽으로 많이 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연쇄 살인 범죄의 의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럼 생각이 교수님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 먼저 하나만 올릴게요. 네. 법학자시니까 교수님 그 살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 정의가 그렇지. 먼저 돼야지 그렇지. 연살인 범죄 예, 그 좀 그렇게 살인이 그 정의가 되죠. 예. 이제 살인은 그냥 말 그대로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살인이죠. 아, 타인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남을 죽였으면 남을 죽였으면 그 자체가 살인이고 그게 불법이죠. 죄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드시 타인이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무작정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전쟁이 났는데 아, 그러네. 전쟁 나서 가가지고 적군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건 살인 아니지. 그러면 적군을 살해하는 행위도 그 법률적 용어로는 타인이 누구를 그거는 죽이는 거 맞지만, 아니에요. 네, 예. 타인에 의해서 죽으면 당하는 경우라면 살인이지 원래는. 그렇지만 그건 살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정당행위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정당행위가 되는 거죠. 불법이 아닌 거죠. 어. 정당행위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교수님 예를 들어 비무장인 상태 쉽게 항복한 포로나 그거는 저희 전쟁 범죄에서 그거는 살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전쟁 범죄로 다루죠. 아, 그거는. 그런 이제 교전 중에 교전 살해하는 중에. 거는 예. 그러니까 죽이는 건 분명하지만 남을 죽이는 행위, 즉 말하면 살인 행위를 한 건 맞지만 전쟁 중에 정당한 행위잖아요. 그거는. 그럼 교수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 중에 네. 상대방 적진을 가는데 비전투 요원이 민간인을 죽인 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 되죠. 이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총 든 사람 총질하는 것만 그러면 나오는 그것도 심지어는 예. 사복을 입은 사람 살해하면 안 돼요. 아. 교전의 원칙이 있잖아요. 교전은 군복을 입도록 돼 있어요. 예. 상호간에. 예. 예, 그래서 군복을 입도록 돼 있는데 베트공이 그걸 안 해가지고 미군이 그 전쟁 규정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법이죠. 아, 적군인 건 아는데 사복 입고 총을 안 들고 있으니까 사살을 못 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냥 폭탄 떨어뜨려서 그 동네를 완전 이해했습니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예. 그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한 짓이 돼버리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러면 교수님 예를 들어 타인이 날 죽이는 게 살인인데 나가 날 죽이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자살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처벌 안 돼요? 그 죽은 놈이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경찰관이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이 지금 저 사람 살해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 아,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총을 쏴서 살해를 했어요. 아. 미국 경찰, 이제 우리 경찰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네요. 미국 예. 경찰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관의 정당 행위로 그냥 보잖아요. 그걸 정당행위라고 정의하는 정당 거죠? 행위죠. 예, 정당 예, 행위라고 예, 이렇게 예, 보는. 예. 그러니까 교전 중에 적군을 살해하는 행위, 뭐 경찰관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경우, 그것도 정당 행위니까 처벌 안 받죠. 살인인 건 맞지만
불법은 아닌 거죠. 아,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타인에 의한 불법적 죽임인 이 범죄적 살인행위라고 정의하는 게 이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남을 죽인 행위라고 이제 간단히 예, 정의하시는 그렇게 거죠. 불법적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 범죄 또는 뭐 연속 범죄, 계속 살인이라고 그러죠. 계속 살인, 네. 연속 살인 네. 이거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장소에서 그 냉각기를 가지지 않고 네. 이 냉각기는 우리 염 교수님이 냉각기라는 말을 처음 쓴 것 같은데 휴지기 냉각기. 휴지기라고도 쓰기도 네. 하고 냉각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염 교수님 책을 내가 보면 냉각기라고 쓰신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제 다른 책자들 보면 휴지기라고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이제 미국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휴지기, 번역했으니까, 예. 냉각기 예.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시 또 범죄를 또 저지르고 네. 저지르고 난 다음에 또 쉬었다가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냉각기를 가지고 혹은 쉬는 시간 휴지기를 네. 가지고 또 범행하고 이런 거를 이제 휴지기 또는 냉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범죄라든지 연속 범죄 같은 거는 2개 이상의 장소, 2개 이상의 장소에서 냉각기라든지 휴지기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네 그냥. 예, 그냥. 그러니까 그 우범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봉검 막 옮겨다니면서 계속 쏴버렸으니까. 무슨 예. 휴지기 냉각기 없이 이쪽 지역에서 빠바방 또 옮겨가지고 빠바방 그런 거는 이제 이어가면서 연속 범죄 내지는 계속 범죄 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게 연살인 범죄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다르네요. 예. 연살인 부분은 반드시 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냉각기가 있어요. 혹은 휴지기 또는 냉각기. 근데 이 휴지기 또는 냉각기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루일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교수님 그 휴지기가 있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걸 그럼 연쇄 살인이라고 정의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럼 어디서 이거 맨 처음 이거 정의를 했어요, 교수님? 이게 이제 뭐 되게 우리 염 교수님이 알면서 전부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의 그 FBI 그 행동과학 네, 행동과학 연구팀의 네. 로버트 레슬러 박사님. 그 프로파일러가 네. 최초로 쓰기 시작한 건데 이제 정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려요. 3건 이상의 살인. 3건. 3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시차를 두면서 즉 말하면 냉각기를 두면서 한 번에 이렇게 한 명씩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우를 이제 일반적으로 연살인 범죄. 예, 그래서 뭐 2명설도 있고 3명설도 있는데 3명설이 제일 많죠. 다수설이죠. 그게 이제 교수님 저가 공부할 때는 3명 이상으로. 예. 시끄러웠어요. 이거 시끄러웠죠. 네, 이거 그래서 2명 이상으로 잡을 거야? 교수님 아시잖아요. 세계 범죄 그 학회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되게 커요. 예. 그거 한 4,000명 되는데 80년대 70년대 이것 때문에 시비가 되게 많았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명 이상이면 1명 죽이기도 힘든데 둘 이상이면 연쇄살인 아니야. 그래. 일정한 냉각기만 있다면. 네, 이렇게 휴지기는 다 공통으로 인정하고 그랬더니 또 어떤 쪽에서는 야 그래도 3명 이상 죽였다고 해야지 연쇄살인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요. 팽팽했죠. 또 어떤 학자는 뭐 5명 5명 이상 주장하는 사람도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교수님 말씀하신 FBI에서 셋을 말뚝 박아버리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수차례 냉각기와 휴지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네. 3명 이상을 죽이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연살인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예. 요게 74년에서 79년까지 한 30여 명 그 여성만 죽였던 미국의 테드 번디 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로버트 레슬러 이거 미국 FBI 행동과학부 그 네. 프로파일러죠. 선임 프로파일러죠. 선임 프로파일러. 네. 이분이 이제 그 시리얼 힐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붙이면서부터 연쇄 살인 범죄라는 이제 그 정의가 나온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1870년대 정도 그러니까 미 대공황기 때 유명한 연살인범 있죠. 그 예. 엘버트 피시. 예, 피시 40여 명의 예. 그 어린애 예. 소녀 납치해갖고 예. 죽이고 그다음에 인육을 예. 먹고 그런데 얘는 그 당시에는 연살인범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안 불렀었잖아요. 한 번만 더 정의할게요. 그래서 네. 아까 계속범죄, 연속범죄는 같은 소리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중범죄라는 거 있잖아요. 다중범죄는 장소가 한 장소예요. 한 장소에서 여러 예, 거. 한 장소에서 냉각기가 없이 3명 이상 죽이면 아유 세다.
예, 그거를 다중범죄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난동 범죄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램페이지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났던 그런 네. 그 범죄예요. 예. 뭐 이제 그런 거 등등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컬럼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그냥 바바바방 그 갈게 된 난동 범죄. 네.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여의도 차량 돌진 사건, 김용재 사건 같은 거. 네. 그 난동 범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라든지.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리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리얼 킬링이라는 건 이제 FBI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연쇄살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머더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쵸. 한 장소에 왕창 죽이는 걸 와장창 매스 머더라고 하고요. 다중범죄. 그 다음에 이제 다중살인. 난동무료 개판치는 거를 램페이지 램페이지 머더. 범죄. 예,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범죄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인 이상을 네, 거의 죽이는데 확정된 것 같아요. 냉각기나 휴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네. 3인 이상을 이제 냉각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의도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죽일 네, 의도가 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 그 포크 박사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유명하죠. 포크 박사님 유명하죠. 연쇄살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유명하잖아요. 포크 박사님 얘기는 연쇄 살인자는 희생자를 죽이는 기쁨을 가지고 살인한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 자체에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겠죠. 진짜 나쁜 놈이네. 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제거하라는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지한테 쟤들 죽여 이렇게 그 누군가가 지시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저건 죽여야 돼. 이런 사명감을 스스로 지가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사명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죠. 그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뭐 그린리버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체로 그 이 살해 대상자가 몸파는 매춘 여성들이잖아요. 성매매 여성들. 그 여성들을 이제 그린리버 사건에서 그 죽인 다음에 그 범인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매춘부는 없어져야 된다. 혼자서 사명감 느끼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을 계속하면서 희생자의 반응에서 쾌감을 맛보고 성취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냥 목숨을 빼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희생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이제 스스로 배운다는 거고요. 연쇄살인자들은 이러한 학습과 함께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지만 이로 인해서 긴장감을 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된다. 테드 번디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자신의 속에 살인을 강요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속해서 살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뭐 언제나 그렇듯 언제나 만족하는 건 아니다. 공허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그러한 힘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챈답니다. 못 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예, 즉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연쇄살인자를 아는 거는 그들한테 끔찍하게 죽어가는 희생자들 뿐이다. 네. 그 얘기하면 양복을 입은 뱀. 양복을 입은 뱀이다. 예, 누가 보면 아침에 성실하게 넥타이에 정장을 하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서 이웃집을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의각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연쇄살인 범죄자로 보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교수님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고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유명하죠. 아메리칸 크리스찬 베일 나온 거예요. 예. 거기서도 슈트바에 그러면 저기 뉴욕에서 일하고 잘 나가는데 그 여자. 근데 저 사람이 연쇄살인 범죄였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복을 입은 뱀이라는 그 용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멋있네요 이거 단어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하면 희생자들밖에 몰라 그놈이 연쇄살인 범죄자인 줄은 이웃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를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 연구하시면서 그 연쇄살인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연구 진짜 많이 하셨는데 뭐가 이 있을까요? 특징 이제 몇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네.
교수님 설명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이제 3명 이상으로 연살인 범죄자의 예. 성립 요건을 봤잖아요. 희생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연살인자는 지가 본인이 멈추지 않는 한 또 잡히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은 이어져요. 그러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끝이 없네요. 연살인 범죄를 그 해결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놈이 뒤지거나 아니 둘이죠. 네. 저놈이 뒤지거나 네. 아니면 그 새끼 잡는 거거나. 거나. 그 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연살인 범은. 그 쾌감을 계속 그냥 그렇죠. 걔는 그 추구하는 거네요. 삶의 낙이 사람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네. 맞네.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냉각기를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쿨링 다운. 또 쿨링 오프라고 많이 쿨링 업, 예, 쿨링 다운, 오프라고 많이 뭐 쓰죠. 쿨링 다운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다만 이제 이런 그 연살인 범죄는 그런 그 쿨링 다운이나 쿨링 오프, 네. 냉각기나 휴지기를 그 기간만 가질 뿐이지 연쇄살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1년 이상도 기다렸다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뒤지거나 아하. 아니면 그러네. 검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공식 그럼 정확하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연살인 범죄가 터졌다, 정남규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정남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잡는 거밖에 없네.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정남규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 잡혀갖고 스톱된 거는 그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새끼는 교도소가 있었죠. 예, 지 처제를 죽이는 바람에 예. 복권으로만 걸려서 예. 교도소에 가서 무기 받는 바람에 기 나와서 그 이전 사건은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 일어나지도 않았고. 더 일어나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검거되거나 본인이 뒤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놈은 영원히 사람 일정한 기간을 두면서 영원히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네. 사망 또는 검거다. 예, 사망 또는 검거밖에 없다는 게 그 특징이고. 그러면 교수님 또 궁금한 게 계속 여쭤볼게요, 교수님. 엄여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연쇄살인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살인으로 안 보는 사람도 많죠. 네, 근데 어쨌든 보면 다 주변 사람만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흔한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관점에서 이제 어민수기를 연살인범으로 안 보는 이유가 네. 제가 연살인 범죄자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둔 게 본인이 죽거나 검거되는 것밖에 해결되는 방법이 예, 없다는 예, 얘기했는데 네. 하나 더 붙인다면 네. 연살인 범죄자들이 거의가 낯선 사람을 사. 잘 거의가. 모르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연살인자들은 이제 이 희생자하고 서로 잘 몰라요. 이 죽은 사람하고 예. 일반적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원한 채권 그렇지. 채무 뭐 막 더 그 옆에 인연이 있는, 있어갖고 그 주변 수사에서 잡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연살인 범죄 같은 경우는 못 잡지. 장판 모르는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 수사도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길 가다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 일반적으로 죽이거든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을 살해한다는 거. 지하고 인연도 관련도 없는 사람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범행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대체로 예. 거의가 연살인 범죄자들은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네.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일 겁니다. 단독 범행입니다. 저 2명 이상인 거는 좀 미친 애들 뭐 맨슨 패밀리 예. 이런 거 빼고 그거 없죠. 이외에는 뭐 거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딱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있어요? 중요해요. 아주 단순한 일로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얘들한테 살인은 당연히 필요한 삶의 한 방법이에요. 예. 그렇죠. 그들의 살인 욕구는 그들의 생을 통해서 쌓아온 환상을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 얘네들의 살인은 내부적이고 본질적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동기가 뭐 이득을 취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범행의 목적이 사람 죽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왜 아무것도 없고. 그거. 이 아주 단순한 자극으로도 얘들은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도 자극받아갖고 그냥 사람 공격을 죽일 수 하고. 있는 예. 그냥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 있는 살인 욕구하고 그냥 괜히 겁들고 있는 놈이 미워. 교수님 연쇄 절도범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맞습니다. 꽂히면 뭐 이렇게 딱 유사한 맥락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아주 사소한 걸로 이 자극받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지금 살인이 그냥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대상을 선택할까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없죠. 없어요. 그냥 가다가 보니까 문득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탁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를 탁 마시고 있는 여성이 보였어. 근데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자기의 삶에 온 그 살아온 과정 속의 경험 속에 자기를 학대했던 엄마의 모습이 딱 오버랩 돼버린 거야. 그래 나 두들겨 패고 엄마 나 손 들고 서 있으라더니 우리 엄마 말이야 탁 테라스 앉아서 밖에 내다보면서 커피 마시고 있었지. 그게 딱 오버랩이 돼버린 거야. 아주 사소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저거 죽여야겠네 저거 죽여야겠네. 당사자는 원인 제공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커피 마신 것밖에 없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일 가지고도 지 내부에 있는 어떤 이상한 경험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네. 자극을 받아갖고 범행에 이르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일상의 별일 아닌 거가 이제 사람이 죽을 일이 되는 거네요. 요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좀 많은 논문을 썼었어요. 네. 아주 단순한 일로 자극을 받는. 그래서 제가 그냥 분류했던 뭐 저도 나름대로 이 범죄 관련된 학자니까요. 네. 제가 분류했던 거는 이제 연쇄살인범 등의 그 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보면 희생자가 여러 명이다. 네, 3명 그렇죠. 이상이라는 거고 또 낯선 사람을 살해한다. 그렇죠. 그리고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범행하는 단독범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아주 단순한 일로 자극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얘한테 뭐 상처인지 뭔지 몰라도 요거를 저는 이제 특징 속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저 그런 논문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교수님 이걸 제일 최초로 미친 듯이 연구하신 게 로버트 레슬러 박사인데 저는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도 그분 책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의하신 뭐 전조 증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영 교수님 다 알고도 자꾸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데 답변해 주세요. 1984년도에 제출된 보고서예요. 로버트 레슬러 박사의 보고서에 보면 살인범의 어릴 적 공통점 이렇게 기재한. 그분은 이제 어릴 적 기간을 보신 거네요. 어려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이 연쇄 살인범이 되는 확률이 많더라 하는 거를 그 이제 보고서를 리포트를 통해서 낸 거 있는데 이거 좀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오줌 싸게. 야뇨증이 있다. 네, 우리 저 염 교수님 이 얘기하니까 나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염 교수님 그렇다고. 야뇨증 있었어요. 기존 그 로버트 레슬러 박사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기존 연쇄 살인범의 60% 이상이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까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불만 있거나 있어요. 이런 특징은 아동기부터 남들에 비하여 꿈과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가 잘 안 된다. 요게 이제 오줌 싸개 특징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불장난. 보통의 아이들은 이 불꽃의 아름다움을 알지만 불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결국 불장난을 안 하죠. 일반적인 아이들은 불꽃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큰일 난다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렇지만 연쇄살인범은 이런 불장난까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살인과 파괴 본능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수님께 뭐 모닥불 같은 거 가끔 이렇게 피고 보면 이렇게 이쁘죠. 미치겠어. 들어올 때도 있다. 근데 불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안 느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멍해지더라고 사람이. 파란 불꽃도 보이고 파란 것도 있고 막 이러면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는 정상인이라면 다 인식하잖아. 그렇죠. 거기에 뭐 들어가진 않지. 근데 얘들한테서 그 아름다움은 뭐 있을지 몰라도 그 무서움에 대한 그 어떤 생각, 동기는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살인과 파괴 본능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장난하는 애들을 위험하게 본대요. 로버트 레슬러 박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이것만 다 알려줘. 세 가지 특성 아닙니까? 동물학대. 자기보다 약한 애. 이 동물학대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가학적인 성향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례 중에 교수님 누구? 많잖아요. 그 유영철이도 그랬고요. 정남규도 그랬고 다 그 우리나라 연살인마라고 하는 놈들 그 새끼들도 저 소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작은 새 같은 거 죽이고 다람쥐 같은 거 해부하고 이런 거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 거의 근데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과학적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작은 동물을 죽이고 예. 그다음에 가학행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간을 상대로 한 가학행위의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예, 물론 뭐 동물을 상대로 가학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뭐 모두 연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잔인하죠. 네, 잘.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릴 적 그 연살인범이 소지라고 그러죠. 네, 예. 그거는 오줌 싸개, 불장난, 동물학대. 그 우리나라는 이제 동물보호법이 생겨갖고 지금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좀 세졌어요. 2년 예, 이하의 징역으로. 예. 세졌지만 그 전에 1년 이하였잖아요. 진짜 뭐 과태료 내고 벌금 내고. 그런데 미국의 FBI에서는 동물학대를 FBI가 다룹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왜 FBI가 동물학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약하다고 보는 그 범죄를 FBI가 다룰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겠죠. 근데 FBI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연쇄살인의 전초라고 예,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물학대를 FBI가 다룹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학계에서는 그 연쇄살인도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어떤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이게 예, 유형 부분 유형, 예. 요것도 이제 한 뭐 일반적으로 우리 염 교수님 책자 제가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염 교수님 책이. 학자마다 뭐다 틀리긴 그런데 하니까요. 염 교수님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교수님? 예, 제일 많은 게 이제 망상적인 동기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상형, 망상형 이렇게 네. 부르죠. 네. 이제 일종의 정신 이상이죠. 네. 예, 제가 날 공격하려고 그래. 저런 애는 다 죽어야 돼. 예, 그러니까 살인하라는 명령 이런 목소리를 네,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망상형 혹은 공상형 연살인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죠. 유형 중에. 이건 답도 없다 근데. 예, 이건 답 없어요. 이게 진짜 그 많은 조하고. 예. 그래서 이제 1번이 망상형 또는 공상형이라고. 예, 두 번째가 예. 집착형. 집착을 해요. 집착.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또 바꿔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사적인 동기 타입이라고 그래요. 전도사적인. 예, 이거는 정신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도덕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것을 이제 제거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매춘벌은 다 죽여버려야 돼. 요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사명감형. 지 혼자 사명감 느끼는 거예요. 사명적 연쇄살인. 사명적 연쇄살인.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뭐 집착형, 전도사적 동기 타입, 뭐 사명감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면 이제 성매매여서 마약 가출한 여자의 여서 죽인다는 얘기. 또뭐 노숙인 죽이는 경우도 있고. 대상을 정해가지고 저건 사회 악이야. 그냥 자기가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거네. 혼자서 사명감 느끼는 겁니다. 오케이. 또 혹은 뭐 부도덕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부도덕한 거를 저건 용서 못해 전도사적인 동기 타입이죠. 그걸 전도사형이라고 기독교 국가에서 얘기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쪽에 몰빵해서 집착하고. 아이고야. 그거 두 번째가 이것도 답이 있죠. 없네. 그리고 이제 요 위험한 놈 요거 또 있죠. 뭘까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포를 즐기는 거죠. 나한테 제압된 사람이 제압돼 갖고 발발발 기면서 내 앞에서 그냥 막 살려주세요. 그냥 헤매는 걸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한테 빌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공포 느끼는 장면을 즐긴다는 얘기죠. 그거죠. 그걸 이제 쾌락형이라는데 이게 제일 잔인하고 무섭죠. 저는 이걸 많이 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예, 맞습니다. 얘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즐거움을 위해서. 예. 살인으로 인해서 희열을 맛보고 즐기는 타입으로 매우 과학적이고 그러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흥분을 느끼면서 살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거 끊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건 약 없답니다. 이거 이 쾌락형 연살인범한테 걸려 들어가면 이게 뭐 우리 소운가 무슨 그 예.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갖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예. 죽이잖아요. 네. 그게 머리도 엄청 쓴다고 합니다. 죽이는 방법 자체. 죽이는 방법에서. 그거에 대한 그 머리를 엄청나게 몰두한대요. 이제 그런 쾌락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힘의 과시형 또는 지힘을 과시하는 거면서 쾌감을 느낀 혹은 뭐 권력 지배형이라고 그러죠. 권력형. 그러니까 나 어디서는 내가 뭐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날 대우도 안 해주는데 피해자만이 앞에 끌어다 놓고 딱 제 앞에 놓고 지가 힘 과시하면서 권력 과시하면서 으쓱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대체로 피해자의 고통을 맛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렇죠. 자기 집에 근데 이게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얘 앞에서 진짜 센 사람이야.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대체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권력 지배형 힘의 과시형을 선택하는 연쇄살인범한테는 그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막 빌고 막 그냥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더 흥분한다는 얘기죠. 더 흥분해가지고 이게 특성이네요. 흥분한다. 근데 뭐 내가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이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는 또 없잖아. 참 그러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대체로 수반되죠. 연살인범들하고 수반되는 거. 정욕 살인형.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성적인 살인자들. 그러면 교수님 그 죽음이 옵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강간을 기반으로 시행을 했다가 뭐 우리나라 지금 연쇄살인범 거의가 유영철이나 정남규, 강호도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강간살인범들 거의. 강간살인이잖아요, 그죠? 그 정욕살인형.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 범죄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유형은 한 대까지 거의 것 같아요, 여기도. 요 5가지 범주에는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이제 겹치기도 해요. 정욕살인형이면서 쾌락형이고 권력형이고 네. 뭐 유형철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다 혼합돼 있죠. 복수에 대한 감정도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유형은 뭐 일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연살인범을 본다 하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일반 살인하고 틀린 게 일반 살인은 뭐 사전 우발적으로 욱해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 돈을 뜯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게 있는데 연쇄살인은 패턴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그렇죠.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건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있습니다. 연살인 그래서 연쇄살인의 7단계설을 주장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7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7단계. 그 미국의 그 심리학자죠. 네. 조엘 노리스. 네. 그 연살인 범죄자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예요. 네. 그 조엘 노리스가 이제 그 연쇄살인의 7단계를 좀 그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살인범은 범행 자체에만 중독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살인행위 자체가 이제 절차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의식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패턴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 프로세스가 있는데 다시 뭐야? 그들만의 어떤 그 룰이 있는 거죠. 자기 곧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 되어버리는데 살인행위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 되고 일단 자기 살인행위 인생의 자체가. 중심축이 돼야 되고.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어. 그다음에 이제 납치, 고문, 살해, 시체 유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종교 의식처럼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 자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어로 엑시스가 된다는 게 그렇죠. 추구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에 프리퍼레이션 과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준비 단계가 철저하다는 얘기죠. 예. 이때도 쾌락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럼 7단계를 한번 이렇게 네, 보자고. 예, 7단계 중에 1단계가 요거는 이제 심리적 준비 단계입니다. 심리적으로요? 이제 그러니까 행동으로 준비하는 게 하기 아니고. 전에 이제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일련의 어떤 자극,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자극일 수도 있죠. 일련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제 강박이 싹 드는 시기. 강박이 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제 피해자를 선정을 하고 네. 계획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머리로 굴려요. 네, 시뮬레이션 이제 해요. 2단계에서 상담 및 치료 이런 게 되면은 이 범죄 예방이 가능한 단계. 요 단계에서 이제 아직 실행은 안 했고. 막 내가 이런 대가리 걸리고 있을 때. 하고 있어요를 누가 알아가고 상담해주면 사실 멈출 수 있거든요. 요 단계가 이제 심리적인 준비 단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대상 찾을 때도 약간 흥분되고 막 짜릿짜릿하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그렇죠. 이제 다 어떤 사소한 자극으로 사람 죽여야겠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1단계로 심리적으로 준비가 끝났어. 네. 그럼 2단계를 낚시질 단계라고. 피싱 단계라고 그러죠. 네, 피싱. 네. 피해자를 물색하는 단계예요. 이제 야, 자신이 본격적으로. 선정한 피해자를 자기가 포획하기 좋은 그런 장소로 이제 그 장소까지 선정을 하고 기다려요. 다. 요게 이제 낚시질 단계. 그럼 물고기가 이제 나타나면 그다음에 나타나면 이제 거기 가서 하면 땡기는 거죠. 똑같아요. 그게 이제 2단계.
심리적 준비 단계가 끝났고 낚시 단계에 온 다음에 예. 세 번째 단계가 구애 단계예요. 아. 구애 단계는 이제 유혹해서 덫으로 끌어들이는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하기 좋은 장소나 상황으로 이렇게 끌고 그때 간다는 이제 끌고 오는 단계. 그 이제 유혹하는 단계. 예, 유혹을 하고. 예, 그게 이제 구애한다고 그러죠. 구애. 네, 구애라고 하네요. 애정공세에서 네. 오게 만들고 네. 그게 3단계고 4단계가 자 들어왔어. 그러니까 제압하는 거. 포획 단계. 그때부터 잔인해지는구나. 구애 단계에 걸려든 피해자를 자신만의 살인 장소로 데려가서 재빠르게 딱 포획하는 단계. 아유야. 요게 4단계고요. 예. 5단계는 이제 그게 산인입니다. 이게 본행위로 예, 5단계 이제 본행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얘들한테 있어서는 그 살인할 때 가장 흥분을 느끼는 단계죠. 그럼 교수님 살인이요.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패턴으로 진행되잖아요. 예. 잡자마자 죽이는 애도 있고. 아 그렇죠. 그것도 안에 따라서 패턴이 틀린 거예요. 다 틀리죠. 일단은 하여튼 이제 살인 단계 네, 같은데. 5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어떤 경우든 죽여요. 뭐 네. 강간을 한다든지 공포감을 줘가지고 막 벌벌벌 예, 기대하거나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지 욕구를 해소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5단계가 살인 단계. 그러면 상대방을 살해함으로써 5단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끝나요. 네.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네. 얘들이 어떤 단계를 또 거치냐면 회상 단계로. 그것도 회상 단계. 참나. 씨. 살인을 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를 예. 사냥꾼의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보관하기도 합니다. 트로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살인할 때 감정을 자꾸 리바이벌. 머릿속에서 그냥 어제 막 이렇게 할 때 좋았어. 뭐 이런 거 이 살인할 때 감정을 지속적으로 연장시키면서 느끼면서 이 만족감과 승리감에 이 도취해 있는 시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회상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은 5단계가 절정이라고 해서 6단계가 절정이라고. 저는 6단계가 절정이라. 그러니까 살해한 이후에 예, 그때부터 계속 죽임의 연속이잖아요.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침체기입니다. 네, 쿨링 오프 이제. 다시 이제 그 1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죠. 침체기. 살인 만족감의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얘 입장에서는 우울한 시기예요. 또 현실로 돌아오면서. 예. 이때는 이제 극도의 우울증과 죄의식을 느끼게 돼가지고 자기가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고해성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고해성사까지. 예. 아까 그러니까 회상 단계 우리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트로피가 6단계 회상 단계가 트로피입니다. 아 트로피로. 그 전리품 챙겨놓고 그걸 보면서 귀 뭐 이를테면 귀를 잘라놓고 그 귀를 보면서 야 얘 살해할 때 이때 진짜 이 좋았어 짜릿했어.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게 트로피거든 일종의. 떠오르겠네. 귀가 트로피죠.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리고 다시 7단계로 가면 이때는 극도의 침체기입니다. 이때는요 자해행위 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저 엘버트 피쉬 같은 경우 본인이 검거된 다음에 자기 사타구니에 대바늘을 수십 개를 꽂아놨다고 그 수사관들에 얘기해서 수사관들이 이 새끼 뻥 까고 있어. 여기 지 사타구니에 어떻게 대바늘을 꽂아놓어. 그런데 실제로 검거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20여 개가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그 자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일종의 그 침체기 겪은 거예요. 자기한테 고통을. 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하고 막 그런 그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계속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예, 다시 또 1단계로. 요런 그 7단계 7개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이 범행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그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게 연쇄살인범이 죽든가 아니면 잡혀야지 끝나는데. 그렇죠. 죽는 건 그렇지 치고. 네. 그럼 잡는 걸 못해서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계속 2단계를 거치면서 연신 그러니까 절대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를.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은 수사밖에 없는데. 수사에서 건 거밖에 없죠. 그럼 수사나 건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연쇄살인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또 연구한 게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뭐 요건 뭐 제가 좀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교수님 정리하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문제점을 좀 우리 수사기관에 대한민국 경찰 입장에서 네. 있으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초등 수사에 대한 문제점은 늘 있어요. 사건 사고 해보면 예, 맞아요. 예, 언제나 이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연살인범의 경우는 초기에 검거 안 하면 이거는 희생자가 무한정 그러네요. 늘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피해자하고 가해자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해결이 무지하게 힘들어 이거. 뭐 관련성 수사에 예. 나오잖아. 그런데 이거를 저 낡은 수사 방법 그 그냥 맨날 살인 사건 나면 치정 원한 추정 원한 뭐 사건 제목 금전관계 뭐 이거에 그 도식에다 맞춰 거기만 매달리면 절대로 연쇄살인범은 건거 못해요.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창조적 사고를 좀 해야 되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연살인 범죄가 유영철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전에 연살인 범죄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우리 염 교수님 그 이전에 그 책 좀 쓰셨더라고. 네. 근데 그 개념이 수사기관에 특히 경찰에는 그게 도입이 됐었어야 돼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그런 그 과제도 우리가 도입이 안 됐을 테니까. 그때 학계에서만 연구했지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안 경찰이 정작이 경찰은 해야 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프로파일러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A4용지에다가 17페이지를 써서 경찰청에 올려가지고 맞아요. 그때 프로파일러 과정을 13명 일기생 김윤희 배상훈이 그 뽑은 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그때 거예요. 교수님 기한서 작성하셨어요. 예. 근데 다 다른 사람들 지들이 했대. 근데 그 이전에 2005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링이라는 말 자체가 하신 없었는데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갖고 예, 프로파일러라고 다 하니까 지들이 저는 지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래서 이 낡은 그 수사 방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사건 나면 채권 채무 원한 치정 예. 이거 도식에다만 맞춰갖고 초기 그 수사 자체를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연살인 범죄.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에 아시겠지만 핸드폰 추적하고 이메일 추적 안 하면 기본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연쇄살인범 나타났는데 낯선 사람만 공격하면 이건 먹히지도 않네. 그냥. 안 맥히는 거예요. 환장한다, 이거.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뭡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먹히지도 않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초등 수사 낡은 수사 방식을 고집해 버리면 연쇄살인 범죄는 못 잡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전문 인력, 이것만 프로파일러라든지 알아야지. 예, 이런 거를 인식을 아예 못했죠. 이 얘들은 아시다시피 정말 그 굉장히 지능적이고 그렇잖아요. 머리 엄청 굴리죠. 예, 머리 엄청 굴려 얘들이요. 범죄 그런데 얘들하고 대적해서 얘를 검거하려면 그거보다 더 우수한 전문적인 수사관 양성이 절실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 국가에서 이 전문적인 그 어떤 수사 영역에 대해서 소홀함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겨우 머리 쓴 게 이제 우리도 프로파일러 좀 하자.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중앙경찰학교에 프로파일러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알고 그때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기 시작해가지고 일기생은 13명 뽑았고요. 배상훈이 같은 경우는 일기생으로 들어왔다가 6개월 교육받고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아팠어요. 퇴교했다가 예. 졸업은 2기생들하고 졸업했어요. 네, 그래도 2기생들은 그때 우리가 많이 못 7명 뽑았던 것 같아요. 잘 이수하셨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뽑아서 우리나라 각 지방 경찰청에 프로파일러를 뿌린 게 약 한 40여 명 돼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라고 공식적인 타이틀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중앙경찰학교에서 프로파일러 전문 과정을 1년 동안 배우고 국가에서 부여한 프로파일러 자격 일종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막 혼재돼 가지고 범죄학자도 프로파일러라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아니 범죄학자가 범죄학자라고 그러지 왜 프로파일러로 그런다는 이해가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 만드는 걸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지.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하여튼 그게 전문 인력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많이 부족했고요. 네. 저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봐요. 네, 계속 양성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전문 장비도 부족해요. 장비가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 가지 이거 따지고 보면 전문 장비 많이 필요하죠. 요즘에 이제 뭐 뇌파 검사 관련된 장비, 그렇죠. 뭐 과학 여러 가지 수사니까. 많이 이제 그 하지만 전문 장비가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교수님 이게 그 수사하고 뭐 수사 관련된 전문가도 그렇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허술한 관련법이에요. 법이 어떤 법에 예,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 이를테면 저 이춘재 사건처럼 그때 공소시효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에도 그거 예, 살인 사건만큼은 없어요. 아마 지상 인류 최고의 죄는 살인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잖아요, 더 이상. 네, 네. 근데 그 살인죄 공소시효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참 지났잖아요. 화성 같은 경우는 86년부터 86년 9월부터 네. 80년대 91년 4월까지잖아요. 예, 869 예, 9일사니까. 예, 예. 그런데 그때도 그 살인 사건에 공소시효 같은 게 있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허술한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태원이법 때문에 뒤늦게 없어졌지만 그런 거.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살인 사건 갖고 저거 절대 그 공소시효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게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다 반인륜적이지만 그 중에서 아주 극악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 범죄인 살인에 대해서는 용서 없어요. 그건 공소시효. 그게 왜 시효가 존재하냐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이런 지구 국가들은. 끝까지 쫓아가고 맞아요. 수백 년이 흘러도 잡아들이지 않아요. 예. 후대까지 추적해서 잡다는 거예요. 예, 무덤까지 파서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게 아주 단적인 표현이에요. 무덤까지 판다는 거예요. 예. 무덤까지 판다는 거. 예.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면죄부입니다. 일종의 면죄부입니다. 사람 죽여도 그 기간 동안만 안 너 잡히는 거예요. 그동안만 잘 도망다니면 처벌 안 할게 그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안 되죠. 그나마 다행인 게 그거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연살인범들이 나타나는데도 이 사회적인 관심 부족이라는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연살인범들은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뚝하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려서부터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다음에 자신부터 성적인 학대를 본인이 받았거나 네, 그런 피해자는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네. 그런 케이스가 많고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병폐인 빈부격차의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그 이웃의 아픔조차도 구태여 무관심하게 흘려버리면서 나만의 평안을 위해서 살죠. 즉 우리들의 무관심, 주변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무관심 이런 것 등등이 연살인 범죄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교수님 경찰학교 있을 때 교수님 특강할 때 들으면서 제가 그때 감동적이었던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신입 경찰관들 그때 전체 특강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네가 뭐 살인이나 뭐 강간이나 큰 범죄 볼 때 너네는 예의 자체를 보지만 이게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나중에 이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경찰로 나가면 가정 폭력 사건부터 잘 막아야지 그럼요. 사회방해인데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정은 예. 사회의 기초단위예요. 제가 들은 바 기초단위가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예, 사회가 그렇게 깨지면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단위라고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 요즘에 뭐 사마귀라는 그 드라마 이렇게 있는데 고현정이 보니까 나오고, 예. 탄광 지역 강원도 쪽 같이 나오더라고요. 탄광 지역의 학대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아내 때리고 아이들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라온 애들이 이상 심리자로 변해가는 과정도 거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게 사회적인 관심 부족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가까운 그 이웃의 아픔조차 외면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 이런 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괴물 간접적으로 봐야죠. 괴물을 네. 키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관심 부족 요것도 분명히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그리고 우리 염 교수님은 진즉부터 했지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그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했어요. 저 안 하려고 그러죠. 거의 그 연살인 범죄 관련된 거 연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네. 학계에서 그 관심 있는 학자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정말 토론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많이 낮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것도 이제 문제 언론을 통한 그 수사기법 노출. 너무 디테일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그 지문 채취 잡는 건 거의 고전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수사기법의 과도한 언론 보도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그 이제 지문 얘기 안 했었으면 지문 얘기를 수사기법으로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흘러왔으면 범인들 족족 다 잡혔을 거야. 네. 근데 뭐 지문 찍혀가지고 잡히는 범인이 이제 요즘엔 거의 없죠. 장갑 끼고 다 하니까 마스크 쓰고 하고. 그래서 요 언론의
언론에서 과도하게 수사기법을 노출하는 요거는 범행 양성화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방송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수사기법 노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 까진 저희가 건데 한 뭐. 거는 네, 다 까진 거죠. 언론에 나오고도 넘치고 네. 한 거지. 저도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수사기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안 하셔요. 예. 어떤 때는 그 말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가. 아예 안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말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정말 아주 단순한 건데 그게 수사기법이에요. 그런 게 꽤 있어요. 안 되죠. 막 그래서 제가 막 입에 아우씨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정도는 얘기할까 그러는데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거는 제 입으로 먼저 얘기할 일은 없어요. 네. 그거는 절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문제점 대책이 미비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연쇄살인이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 근데 또 혹시라도 뭐 사람이 또라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효율적인 거예요? 대응 방안. 예, 연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사기관의 대응 방안을 보면 제 예, 생각은 수사기관이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수사 방식을 도입을 해야 돼요. 프로파일링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확실하게. 근데 답답한 게 제가 아쉬운 게 1년 동안 그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고 그래갖고 프로파일링 저 수사관을 뽑아서 우리가 경장 계급장을 주잖아요. 수경이 네, 아니고 네, 경장. 네. 그 줘서 일선 경찰서로 내보내면 걔네들이 이제 옵션 기간이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 의무공부가요? 무작정 프로파일링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게 끝나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일반 부서로 나가서 격리 보는 사람도 있고 지구대 나가서 순찰 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문 인력을 뽑았으면 어떻게든지 그 전문 인력들이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그 분야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그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 인력을 뽑아놓고 걔들이 회의감을 느끼기 위해서 옵션 기간 딱 끝나면 그냥 다른 그 부서로 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혹은 옷 벗고 나가버리고. 그럼 교수님 제 생각에는 행정관으로 미국에는 행정관으로 많이 쓰고 그거 많이 해야 돼요. 그거. 네, 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경찰관 계급장단 경찰관 말고요. 그래서 약간 독립부서나 독립인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던데. 그러니까 범죄 분석관을 따로 예. 분석관을 따로 뽑아가지고 경찰서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있긴 있는데 예. 이제 프로파일러 과정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미국 같은 데처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어떤 그 관할 이 라인 이런 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이에요. 수사를 진행하면 경찰청장에 궁극적으로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받을 수 있어야지 네. 서로 협조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직 그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이번에 물론 뭐 안 좋은 일로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1차 검식관을 보건이나 이제 간호사 네. 면허 있는 걸 뽑아갖고 지금 구급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도움되죠. 많이. 그런 식으로 프로파일러도 뭐 7급 공무원이나 더 석박사급이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굳이 계급장단 경찰로 뽑아야 되냐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그 생각은 들어요. 저도. 예. 저는 그래서 뭐 우선 경찰 교육부터 그래요. 경찰 교육기관의 장이 구태여 치안감 뭐 해가지고 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 싶어요. 경찰 교육기관의 네, 장이라고. 예. 아니 오히려 경찰 교육기관도 교육기관이라면 교육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장으로 그 공모해서 모집해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는데 교수들- 학교에서 교수할 때 경찰 교육기관의 장을 구태여 경찰관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내가 보고서 올렸다가 그해 인사고과 경찰은 수양 가거든요. 네. 가 받았어요. 가. 아이고 어떻게 치안감 자리 하나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안감자리 없애라고. 그래서 수사기관 대응 방안으로는 전문적인 수사 방식 도입, 그 다음에 전문적인 수사 인력의 양성,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부단히 외국의 수사 방법하고 그 대응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예. 벤치마킹도 네. 연살인범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좀 더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염 교수님이 진짜 지금 방송하는 내용이 외국 사례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방송을 하거든요. 이건 경찰청 산하에서 보고 네. 외국 그 사례 요거 외국의 수사 방법 관련된 거 이거 진짜 대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 그 벤치마킹 부분 이런 거 수사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회 차원에서 대응도 우리가 이건 중요하죠, 분명히 이게. 고민해야 예,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요게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외된 자들이 연살인 범죄자로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사회학하는 교수님이 예, 어떤 사회학자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쇄 범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가 맞아요. 집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늘어나고 학교에서 아이들 안 올 때 바로 신고 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관에서 집에 갔다 온 아이가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왔을 때 막 멍들어 있으면 집에서 맞은 거 아니야 신고하고 맞아. 이런 이게 네트워크 있잖아요. 방어적 네트워크가 많아지니까 그 나쁜 짓 할 그 가능성이 많이 줄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유 여러막나라고 사회적 약자가 많지 않으면 상대적 불평등을 당하는 확률이 적으면 그만큼 범죄는 단지 연살인 범죄를 떠나서도 다 여타 범죄도 맞아요. 준다는 거.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 남한테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위돼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죠. 이제 예. 스스로를 위한 행위예요. 맞아요. 이거 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기업해서 배려하는 거는 나를 위한 행위예요. 맞아요. 이런 그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흉악범죄자들 관련돼서 그 공소시효 없애는 것 같은 예, 이런 예, 그 예. 법 제정 같은 거. 네. 저는 제일 먼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사형수 처리 문제. 그다음에 향후에 사형을 받은 놈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징역이 아니라서 지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징역형을 받은 게 미결인데 아니니까 뭐. 미결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된 거 합산형을 한다든지 가명 없는 종신형 이게 신속하게 빨리 이 법 관련법 제정이 되는 것도 연살인 범죄의 대응책 중에 하나예요. 밥도 조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이. 밥도 좀 줘. 일본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여기다 껴는 거는 이 일시적인 여론몰이를 좀 가져야 미끌잖아. 이거는 결국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이제 시민 사회로 바뀌고 있으니까 옛날에 국민이라는 표현 썼다 지금 시민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시민 사회로 전환되면서 집단적인 방어도 가능하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일시적인 여론몰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제 막 냄비 끓듯이 막 난리 나잖아. 끌어올라가지고 막 하면은 국민들까지 집에서 그 숨도 안 쉬던 사람들까지 자판 두들기냐고 제정신이 아닌 나라가 돼버렸어요. 뭐, 예. 그게 막 들끓어올라가고 막그 언론에 엄청나게 부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서 제기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손가락으로 올려 쓴 거 이 들끓는 쪽에 수사 방향이 제시돼 갖고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산으로 근데 가는 일로 가요 일로 수사가. 산으로 가지. 그러면 그거는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국민 손해. 예. 그래서 일시적인 여론몰이 그다음에 막 이런 거는 정말 진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대응 방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좀 가져라. 법 좀 관련법 좀 개정해라, 제정해라. 네네. 그다음에 일시적인 여론몰이 같은 거를 우리 스스로 좀 자제하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우리 연살인범 관련된 어떤 그 그냥 기초적인 이론은 우리가 좀 설명이 됐을까요? 네,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예. 깊이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오늘은 연살인범 맨날 사실 입으로 말만 맨날 하죠. 막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어떤 요인이고 네. 대응 방안은 뭐 있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염 교수님이 이쪽 분야 관련돼서 논문 저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홍 박사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오늘 염 교수님을 좀 기다렸어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아주 기초적인 연살인범의 어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유. 그래도 우리 사건 속으로 구독자님들 정도 되시면 요 정도는 난동범죄는 막 이거는 연쇄범 살인이고 이건 저 연속 살인이야 이건 대량 살인이야 임마 이거 이 정도 구분할 정도로 딱 이건 우리 사속 구독자님들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유사 범죄하기 날뛰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정리 잘 해주셔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한 다소 아이고 강의 잘 그런 들었습니다.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잘 들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질문해 주느라고 고생했어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중요 사건 관련돼서 오늘은 이론 예. 시간. 한번 해보네. 좋은 내용이세요. 가끔 해요. 가끔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